네, 안녕하세요. 은왕고등학교 친구들 이렇게 멀리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경기도 양평군에 살고 있는 장애인식 개선 강사 김재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오산에 계시죠? 네,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직접 만나 뵀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 조금 아쉬운 생각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루의 시간을 알려면 어떻게 알죠? 시계를 보는 것을 알죠. 지금 시계를 보면 4시를 조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시계, 또 한문으로도 시계, 잠시만요. 이렇게 영어로는 워치라고도 하죠. 그런데 이렇게 보면 우리 주변에는 눈으로 시간을 아는데 불편한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은 어떻게 시간을 알까 하면 왼쪽에 있는 사진은 타임피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깥의 구슬과 안의 구슬의 위치를 만져서 시간을 알 수 있고요. 옆에 있는 또 오른쪽에 있는 것은 다도치라고 해서 평상시에는 점자로 시간을 알려주다가 문자가 오면 스마트폰과 연동이 돼서 문자를 점자로 변환시켜 줍니다. 이 두 가지 제품이 전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개발한 우리나라 제품이고요. 시간을 아는 데는 눈으로 보아서도 알 수 있지만 이렇게 손의 감각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잠시만요. 음소거를 좀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나라 한글이 훈민정음이죠. 우리나라 10월 9일이 한글날입니다.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 6학년 수업을 갔을 때 10월 9일이 무슨 날인가요? 했더니 학생들이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장애인의 날이요라고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직접 만나러 뵈면 이제 휠체어를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10월 9일이 한글날이라고 하는 것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장애인 선생님이 오셔갖고 뭐 이야기를 하시다가 어떠한 날을 이야기하니까 아이들이 바로 떠올린 것이 장애인의 날이었어요. 그런 것이 아마 선입견이고 편견일 수 있겠죠. 자, 그렇듯이 우리나라의 공식적인 글이 훈민정음인데 우리나라에는 공식적인 글이 하나 더 있습니다. 훈맹정음이라고 해서 점자가 있죠. 이렇듯이 우리가 눈으로 글을 읽을 수도 있지만 손끝의 감각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조금 다른 방법인 거죠. 자, 이 그림이 어떤 그림으로 보이시나요? 오리로 보이시는 분 손 한번 들어봐 주실래요? 나는 오리로 보인다. 나는 토끼로 보인다. 예, 어떤 분은 오리로도 보이기도 하고 어떤 분은 토끼로 보이기도 하죠. 제가 그림은 한 장의 그림을 보여드렸는데 보는 사람에 따라 오리로도 보고 토끼로도 봅니다. 자, 다음에도 제가 그림 하나를 보여드리는데 이게 어떤 그림인가 한번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직접 제가 여러분들 뵈면 좀 여쭤볼 텐데 아마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강아지가 뼈를 물고 있는 그림으로 많이 보십니다. 그런데 나는 조금 다르게 보인다 하는 분 손 한번 혹시 들어봐 주신 친구 있나요? 요 정도 되면 아마 많이 계실 텐데. 자, 이 그림의 방향을 제가 한번 바꾸어 보겠습니다. 자, 방향을 이렇게 바꾸면 지금은 모자를 쓴 남자의 얼굴로 보입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하나의 사진은 하나의 그림을 보지만 보는 사람에 따라 오리로도 볼 수 있고 토끼로도 볼 수 있고 또 보는 각도, 보는 관점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내가 본 것맛이 옳다라고 주장하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상대방은 조금 다르게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도 해 주어야 하겠죠. 자, 이거는 걸리버 여행기에 나오는 장면이죠. 뭐 여러분도 어렸을 때 많이 읽었던 책일 겁니다. 걸리버가 여행을 하다가 소인국에 갔죠. 그러니까 갑자기 걸리버가 저렇게 큰 사람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걸리버의 키가 갑자기 커졌을까요? 걸리버의 키가 만약에 180이라고 한다고 하면 걸리버의 키는 변함이 없겠죠. 그런데 소인국에 가니 걸리버가 큰 사람이 됐습니다. 즉 걸리버는 변함이 없지만 주변 환경에 따라 큰 사람이 된 것이죠. 이 이야기는 다음에 또 후반부에 또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우와 두루미라고 하는 이야기죠. 다 알고 계십니다. 여우와 두루미는 다르게 생겼죠. 여우는 주둥이가 짧고 두루미는 주둥이가 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자기 생각만 하면 서로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듯이 여우에게는 널쩍한 접시, 두루미에게는 저렇게 긴 그릇이 서로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고 배려해 준다면
같이 모두가 행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학기 초에 이제 거의 학기 말이라서 중학교 3학년 되는 친구들은 오늘 벌써 일찍 하교를 했나 본데 고등학교를 가게 되고 또 내년이면 또 다른 친구, 새로운 친구들과 만나게 되겠죠. 이럴 때 서로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존중과 배려를 할 때 모두가 함께 같이 잘 지낼 수 있을 것입니다. 메이저리그 야구 좋아하시는 친구들 있나요? 미국, 우리는 벌써 우리나라의 코리안 시리즈도 끝났고 미국의 월드 시리즈 다 끝났지만 미국의 클리블랜드 가디언스라고 하는 야구팀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팀의 이름이 2020년도까지는 인디언스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었습니다. 인디언스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된 이유는 최초의 인디언 출신 메이저리그 선수를 기념하기 위하였고 그 역사가 100년이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나름의 의미도 있고 긴 역사를 갖고 있는 이 팀명을 2020년도에 바꾸겠다는 발표를 합니다. 연말에. 그래서 2021년도에 가디언스라는 이름을 공모해서 2022년부터는 가디언스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왜 바꾸었을까? 의미도 있고 역사도 깊은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에 미국에서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가 한번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제가 지도 하나를 보여드리는데, 자, 서인도 제도라고 하는 곳의 지도입니다. 자, 제도라고 하는 것은 섬을 뜻하죠. 자, 그러면 서인도 제도라고 하면 인도의 서쪽에 있는 섬이란 뜻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디에 있나요? 미국 앞바다에 있습니다. 플로리다 앞에 있죠. 자, 인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곳에 왜 서인도 제도라고 하는 지명이 있을까요? 잘 아시겠죠? 저것은 콜럼버스가 처음으로 상륙한 곳을 서인도 제도라고 합니다. 자, 콜럼버스는 신대륙을 발견한, 신대륙이라고 하죠. 그렇게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러 간 것이 아니라 인도를 찾아갔죠. 그리고 쭉 가다가 보니 어떠한 대륙이 나타나니 인도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상륙한 곳이 서인도 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콜럼버스는 저것이 인도라고 생각했겠죠. 자, 그러니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불렀을까요? 인디언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은 인도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곳이죠. 이렇듯이 인디언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는 콜럼버스, 유럽 침략자의 관점이 들어가 있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종차별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고 해서 원주민 또는 선주민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2020년도에 미국에서 가장 큰 사회 문제가 됐던 것이 인종차별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이 사진은 저의 사진입니다. 저는 경기도 양평군에서 장애인 탁구협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수들이 열심히 운동할 수 있도록 옆에서 행정적인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패럴림픽에 관련해서 조금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스하키입니다. 아이스하키인데 스케이트를 타지 않고 저렇게 썰매에 앉아서 하고요. 자, 의족을 이용하기도 하고 휠체어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자, 이 사진은 육상 경기인데 두 사람이 뛰고 있습니다. 이거는 시각장애인 육상 경기입니다. 그래서 주황색 조끼를 끼는 분을 가이드 런너라고 합니다. 트랙을 안내해 주는 역할을 하죠. 자, 그런데 두 분이 전부 검은 안경을 끼고 있습니다. 가이드 런너가 끼고 있는 안경은 선글라스로 앞이 보이지만 선수가 끼고 있는 안경은 앞이 보이지 않게 하는 안경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은 앞이 보이지 않는데 굳이 저렇게 보이지 않는 안경을 쓸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빛을 감지할 수 없는 분들을 전맹이라고 하는데 그런 분들은 3%에서 5% 내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95% 이상 되시는 시각장애인 분들은 보이기는 보이는데 뿌옇게 보이거나 부분적으로 보이거나 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각장애인은 전혀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기도 하고요. 스포츠에서 공정성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저렇게 시각장애인 경기에는 검은 안경 안대를 하게 됩니다. 자, 컬링인데 이렇게 장애인들이 거의 대부분의 모든 종목에서 스포츠를 하지만 저렇게 각종 보장구를 이용해서 조금 다른 모습을 합니다. 저는 탁구를 칠 때 휠체어에 앉아서 한쪽 손은 휠체어를 잡고 라켓을 들고 이렇게 칩니다. 여러분 탁구는 어떻게 치시는지 알죠? 네, 이렇게 팔로 칩니다. 자, 그런데 양팔이 없으면 여러분 탁구를 칠 수 있을까요?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양팔이 없으면 탁구를 칠 수 있을까?
이집트의 하마트라고 하는 양팔이 없는 탁구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의 탁구 치는 영상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동경 패럴림픽 때 첫 경기를 한국 선수와 했기 때문에 그 시합 영상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잘 보셨나요? 이 선수는 오른발에 신발을 신지 않고 발가락으로 공을 잡아서 공을 던져서 입에 물고 있는 라켓으로 탁구를 칩니다. 양팔이 없지만 탁구를 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죠. 또 미국에 양팔이 없는 양궁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가 팔을 쏘는 KBS 뉴스 영상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른발 끝으로 화살을 고르고 같은 발로 활도 번쩍 듭니다. 상체를 젖히고 다리를 쭉 펴면서 호흡을 가다듬습니다. 등 근육을 움직이는 방식으로 화살을 쏘면 10점, 또 10점, 연거푸 관역에 적중합니다.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팔이 없으면 탁구를 칠 수 없다. 활을 쏠 수 없다. 피아노를 칠 수 없다라고 쉽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선입견이고 편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발을 이용해서 다른 모습으로 다른 방법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제가 보여드린 영상은 외국 사람이지만 우리나라에서도 각종 산업재해 등으로 인해서 양팔을 잃은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자, 그런 분들은 그러면 밥을 어떻게 먹을까요? 물론 처음에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혼자 스스로 발로 식사도 하고 젓가락질도 하고 글도 쓰고 세수도 하고 모든 일상생활을 다 할 수 있는 것이죠.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습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조금 다른 모습일 뿐인 것이죠. 제가 강아지를 좋아하기 때문에 지금도 강아지를 키우고 있습니다. 진돗개와 스피츠 어느 강아지가 더 예쁠까요? 라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사실은 제가 드린 질문이 잘못된 질문이죠. 누가 더 예쁠 수는 없습니다.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스피츠는 스피츠대로, 진돗개는 진돗개대로의 멋짐과 늠름함, 예쁨이 있는 것이죠. 각각의 아름다움이 있는 것입니다. 자, 제가 4가지 우리들이 일상생활에 접하는 물건들입니다. 가위, 문고리, 책상, 그 다음에 카메라 샷다 찍는 장면입니다. 자, 이 4가지 물건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쉽게 아실 겁니다. 전부 방향이 오른쪽으로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왜 우리들이 일상생활에 사용하는 용품들이 전부 방향이 오른쪽으로 되어 있을까요? 오른손잡이가 많기 때문이죠. 그런데 요즘은 가위 같은 경우는 유니버셜 디자인에 의해서 양손 가위도 나오긴 합니다. 자, 그러면 오른손잡이만 이 세상에 살고 있을까요? 그렇진 않지요. 약 통계적으로 12%의 사람들이 왼손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왼손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늘 불편을 감수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란 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편리하고 행복한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소수의 사람들에 대한 존중과 배려도 반드시 있어야 하겠죠. 전 세계 인구의 한 60% 정도 이상이 아시아권에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유럽 사람들이라고 하는 북미, 오세아니아, 유럽 사람 다 합쳐봐야 20%를 조금 넘는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다수의 사람들이 아시아권에 살고 있으니 전 세계에 있는 식당에 나이프와 포크는 제공하지 말고 동양에서 사용하는 젓가락이나 수저만 사용해야 한다라고 하면 이것이 옳은 이야기일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서양 사람들에겐 그들이 익숙한 나이프와 포크가 제공되어야 하고 우리들에게는 우리들의 익숙한 젓가락이나 수저가 제공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아직 유럽은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시아권에서의 대부분의 식당에서는 나이프와 포크가 같이 제공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럽의 식당에서는 젓가락과 수저가 제공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것은 아마 존중과 배려의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이거는 스파르타와 페르시아의 전쟁 영화인 300인이라고 하는 전쟁 영화입니다. 혹시 보신 친구들도 있을지 모르겠네요. 영화가 좀 오래되긴 했지만 영화의 첫 장면에 나오는 장면으로 저 아이는 왕의 아들이고 옆에 있는 여자는 저 아이의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태어났을 때 신체 검사를 통해서 아이가 신체적인 손상이나 장애가 있다면 저 계곡 아래로 버려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배트맨 시리즈 2편인 배트맨 리턴스의 앞부분에 나오는 장면인데
부잣집에서 아이가 태어나는데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래서 그 부모가 크리스마스 이브날 유모차에 광주리의 아이를 담아서 저 강물 아래로 던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즉 장애아를 살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영화 속에서 장애아를 살해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 단순히 감독이냐 작가의 상상력 속에서만 나온 것일까요?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스파르타에는 리쿠르고스라는 법이 있어서 아이가 태어나면 신체 검사를 통해서 결함이나 신체적인 손상이나 차이가 있다면 계곡 아래로 버려졌습니다. 지금도 그 계곡이 아직도 실존하고 있고요. 로마에서는 장애아가 태어나면 광주리에 담아서 강물에 띄워보냈습니다. 기원전 300년경에 쓴 플라톤이 쓴 국가론 3권에 보면 건강한 시민들은 잘 보살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죽게 내버려 두거나 심할 경우 직접 죽이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플라톤이라고 하면 모든 철학의 시조라고도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왜 이런 말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모든 사회 제도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시대적인 배경에 의해서 만들어지겠죠. 플라톤이 살았던 시대나 스파르타 시대는 고대 사회입니다. 특히 스파르타 시대는 전쟁을 많이 하는 전쟁 국가였기 때문에 건강한 신체 조건이 필요했을 것이고 많은 노동력이 필요해서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2020년대 현대는 어떨까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에는 우리나라 모자보건법에 신체적, 정신적 손상이 있다라고 하면 산정검사를 통해서 임신 중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고대에서는 태어나면 죽였고 현대에서는 태어나지조차 과학과 의학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태어나지조차 못하게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고대 사회나 현대 사회는 너무도 다른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을 대하는 태도는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그럴까 하는 생각을 여러분들과 한번 지금 잠깐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밀러의 비너스라고 하는 미의 상징이죠. 다 잘 알고 계십니다. 자, 이거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인체 비례도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이 두 그림의 공통점은 상체와 하체의 비율이 1대 1.6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1대 1.6이라고 하는 비율을 완벽한 비율이라고 합니다. 이 완벽한 비율을 갖고 있는 것을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름다움은 좋은 것이고 좋은 것은 선한 것으로 이어집니다. 아름답지 못한 것은 추한 것이고 추한 것은 나쁜 것으로 이어지죠. 물론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것은 서구 사상의 영향입니다. 동양 사상은 조금 다르지만 전 세계를 지금 지배하고 있는 사상이 서구 사상이기 때문이겠죠. 여러분들이 옥편에서 찾아보면 착할선의 첫 번째 의미는 착할선이지만 두 번째로 좋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악하락도 첫 번째 의미는 악하다이지만 두 번째는 나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아름다움은 좋은 것이고 좋은 것은 선한 것으로 이어집니다. 아름답지 못한 것은 나쁜 것이고 나쁜 것은 악한 것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이렇듯이 인간을 어떠한 특정한 비율에 맞추어 놓고 이 안에 들어오는 사람만이 인간으로서 존중받고 대접받았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비너스에는 이렇게 밀러의 비너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빌렌도르프의 비너스라고 하는 여신상도 있습니다. 이것은 약 3만 년 전에 구석기 시대의 여신상입니다.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여신상이죠. 즉 구석기 시대 때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이 모습이었던 것이죠. 아름다움이라든지 어떠한 그 기준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 상황에 맞게 변화되어야 하는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 잘 아시죠? 네,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합니다. 자, 그러면 누가 이길까요? 동화 속에서는 거북이가 이깁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동화 말고 실제로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한다고 하면 누가 이길까요? 토끼가 이기겠죠. 자, 경주에서 진 거북이가 절치부심합니다. 그래서 육상 전문 트레이너를 영입해서 10년 동안 육상 하드 트레이닝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10년 후에 토끼에게 다시 재도전장을 냅니다. 토끼, 나하고 다시 한번 시합을 해보자 라고 해서 시합을 했습니다. 자, 거북이가 토끼를 이길 수 있을까요? 이길 수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거북이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토끼를 이길 수 없습니다. 자, 그것은 다시 한번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거북이와 토끼와의 경주가 과연 공정한 경기인가? 라는 생각을 해봅시다. 같은 선상에서 출발하죠. 자, 같은 선상에서 출발하는 것이 과연 공정하고 공평한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봅시다. 혹시 이 토끼와 거북이가 공정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친구 혹시 있을지 모르겠네요. 직접 만나 본다면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하지 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자, 왜 공정하지 않은가? 자, 거북이와 토끼는 사는 곳이 다릅니다. 거북이는 어디에 사나요? 물속에 삽니다. 토끼는 어디에 사나요? 산속에 삽니다. 그런데 경주는 어디에서 하나요? 땅에서 합니다. 도저히 거북이가 토끼를 이길 수 없는 룰입니다. 만약에 반대로 물속에서 수영대회를 한다고 하면 토끼가 거북이를 이길 수 있을까요? 토끼가 거북이를 이길 수 없을 것입니다. 같은 동일선상에서 출발을 한다고 해서 공정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각자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관점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는가를 우리가 관점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관점을 조금 바꾸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책의 겉표지만 보고 책을 선택하지 말라고 하는 서양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알고 있죠. 물 위에 떠 있는 우리 눈에 보이는 얼음은 채 10분의 1도 채 안 되고 우리가 볼 수 없는, 보이지 않는 부분에 훨씬 더 많은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눈에 볼 수 있는 것만이 전부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우리가 인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고 세계 인권선언에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안경 끼신 친구들이 있죠? 손 한번 들어봐 주실래요? 저도 안경을 끼고 있는데 네, 안경 끼고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안경을 끼고 있는 이유는 왜 안경을 끼고 있나요? 저도 안경을 끼고 있지만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안경을 낍니다. 즉 시력이 떨어지는 것이죠. 즉 시력의 손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동을 하게 되면, 외부로 이동을 하게 되면 휠체어를 이용을 합니다. 저는 왜 휠체어를 이용을 할까요? 저는 어려서 소아마비라는 병을 앓게 되고 그 병의 후유증으로 하지 손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동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활동을 하게 될 경우에는 휠체어를 이용합니다. 자, 직접 만나 뵈면 여쭤보고 싶은데, 안경을 썼다고 하는 것은 시력의 손상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저는 하지 손상을 갖고 있습니다. 신체적인 손상을. 그런데 같은 신체적인 손상임에도 불구하고 안경을 끼고 있는 사람에게 장애인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강의를 나가서 뭐 이제 여러분들도 학생분들도 만나지만 일반 성인도 많이 만납니다. 그럴 때마다 물어보죠. 안경 쓰신 분들이 뭐 30년, 40년 쓰신 분들도 계신데 그분들에게 물어봐도 안경을 꼈다는 이유로, 안경을 썼다는 이유로 장애인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다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자, 그런데 제가 휠체어에 앉아 있는 것을 보면 모든 사람들은 저를 보고 장애인이라고 합니다. 자, 같은 신체적인 손상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경을 쓰고 있는 사람에게는 장애인이라고 하지 않는데 왜 휠체어에 앉아 있는 저보고는 장애인이라고 할까요? 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같이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법에 장애인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면,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오랫동안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안경 끼고 있는 분에게, 안경 쓰고 있는 분에게 제가 여쭤보면, 친구들도 안경 쓰고 나서 뭐 컴퓨터 볼 때, 컴퓨터 할 때, 뭐 게임할 때, 학교에서 수업 받을 때, 책 볼 때, 친구들과 만나고 영화관에 가고 뭐 어떤 일상생활이나 사회적인 활동을 할 때 아무런 불편함이 없습니다. 안경을 씀으로 인해서. 즉 안경이라는 보장구를 통해서 신체적인 손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기 때문에 장애인이라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같이 휠체어를 이용하는 경우 집안에서 일상생활하는 데는 큰 불편이 없을 수 있지만 문 밖을 나가서 활동을 하게 되면 때때로 심각한 제약을 맞게 됩니다. 경사로가 없는 계단을 만나기도 하고요.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도 만나기도 하고요. 그렇게 때때로 심각한 제약을 받기 때문에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기 때문에 휠체어를 이용하는 저는 장애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예전에 장애라고 하는 것은 신체적인 손상만을 장애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그것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걸리버 여행기에서 소인국에 가 있는 걸리버가 있습니다. 걸리버와 소인 중 누가 더가 아니라 누가 장애인일까요? 소인국에서는 누가 장애인일까요? 라는 질문을 여러분들께 드려봅니다.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의 정의에 따르면 걸리버는 신체적인 손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인 것이죠. 왜? 일상생활이나 저 소인국에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하는데 걸리버가 불편할까요? 불편하지 않을까요? 아마 상당하게 불편할 것입니다. 이렇듯이 장애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환경에 따라서 정의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장애의 개념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장애라고 하는 손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장애와 동일시되었지만 지금은 손상을 가진 사람이 사회로부터 차별받고 배제받고 억압받는가에 따라서 장애를 정의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사회적 환경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등록장애인은 한 260만 명 정도 되고요. 전체 인구의 한 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OECD 평균을 보면 OECD 평균은 20%를 훨씬 넘고 있습니다. 24%, 2021년도 통계를 보면.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왜 5%밖에 안 되는데 OECD 평균은 24%면 우리나라의 한 4배를 넘죠. 자, 그러면 왜 이럴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우리나라는 아직도 장애인 복지법에서는 사회적인 활동의 제약까지를 포함을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장애 유형을 15가지로 정하고 있고요. 그 15가지는 아직도 의료적 관점에서만 장애인을 정의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범위가 훨씬 좁습니다. 사회적인 활동을 할 때 어떠한 OECD 대부분의 다른 나라에서는 이 사람이 사회적인 활동을 할 때 집에서의 개인적인 일상생활을 할 때 사회생활을 할 때 어떠한 불편이 있는가를 따져서 장애를 정의하지만 우리나라는 15가지라고 하는 유형을 정해놓고 이 유형만을 장애로 정의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범위가 다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점차 사회적인 장애의 정의로 넘어가고 있는 추세이긴 하지만 아직은 좀 많이 부족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전체 장애 인구의 260만 명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고령사회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고령사회가 65세 전체 인구의 65세 이상이 15% 이상이면 고령사회라고 하는데 이 통계에 보면 2021년도에 17%를 넘어서 고령사회입니다. 그리고 65세 인구의 65세 이상이 20%를 넘으면 초고령사회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260만 명 정도 되는 장애인 인구만 놓고 보았을 때 65세 이상이 몇 퍼센트냐고 하면 작년에 2020년도에는 49.9%였는데 2021년도에 51.3%, 즉 절반을 넘었습니다. 자, 그러면 저같이 어려서부터 장애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 노령화가 된다고 하면 그 추세가 크게 다르지 않을 텐데 17%와 51%라고 하는 것은 2배를 넘는 차이를 보이고 있죠. 3배 가까운. 그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장애 발생 원인의 90%가 후천적 원인으로 사고와 질병으로 장애를 갖게 되는데 그중에 사고는 한 30%, 40% 넘게가 질환인 것입니다. 즉
이것은 무엇이냐면 어렸을 때 또는 젊었을 때는 장애를 갖지 않은 건강한 삶을 살다가 각종 사고나 질환에 의해서 장애를 갖게 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라고 하는 것은 현재 저와 같이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모두 함께 같이 생각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문제, 현재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생각해야 하고 함께 이해하고 풀어야 할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아마 우영우라고 하는 드라마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잠깐 한번 그 한 대목 중 3화 중에서 3회로 제가 기억되고 있는데 발달장애 그러니까 자폐성 장애를 갖고 있는 형과 의대생 동생이 있었던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동생이 죽고 처음에는 동생이 형이 동생을 죽인 것처럼 되죠. 그랬을 때 그러한 쭉 인터넷의 댓글상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의대생이 죽고 자폐성 장애인이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국가적 손실이다. 이러한 댓글이 있지요. 자, 우리가 인간의 가치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정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우영우라고 하는 드라마를 보면서 과연 인간에게 가치 기준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배려라고 하는 말이 있죠. 배려라고 하는 것은 국어사전에 보면 누군가 도와주려고 마음 쓰는 것을 우리가 배려라고 합니다. 그런데 배려라고 하면 누가 누군가에게 베풀어 주는 것이라고 우리가 흔히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배려라고 하는 것은 누가 누군가에게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젊은 사람이 어르신들에게 배려를 하는 것이고 어르신도 또한 젊은 사람들에게 배려하고 어른이 어린이에게 어린이도 어른에게 비장애인이 장애인에게 장애인이 비장애인에게 서로가 서로에게 나누는 것을 배려라고 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함께 같이 더불어 같이 살아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뉴질랜드 원주민족의 마오리족이라고 하는 부족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부족은 거의 밀림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거의 원시인처럼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의 답은 사람, 사람, 사람이라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일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생명이 소중한 것일 것이죠. 저는 일요일이면 동물농장, TV 동물농장을 자주 봅니다. 물론 거기에 보면 아주 재밌고 흥미롭고 아주 멋진 미담도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때때로 보다 보면 가슴이 먹먹해지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슬퍼지기도 합니다. 그런 것은 아마도 생명에 대한 소중한 마음,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 그러한 것들이 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생명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을 갖고 있을 때 당연히 사람과 사람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도 갖고 있겠죠. 우리는 항상 사람은 나 혼자만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더불어 옆에 같이 살아가야 하는 존재죠. 그래서 사람 인자도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는 혼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변과 함께 모두와 함께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상대방에 대한 존중, 상대방에 대한 배려, 우리 주변에 있는 자연환경, 요즘에 각종 기후 문제 이런 것들도 자연환경의 파괴로부터 일어나는 일들이겠죠. 그것은 아마도 인간의 이기심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겼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연 보존, 자연 환경 여러 가지 문제들이 대두될 것입니다. 생명에 대한 소중함, 자연 환경과 나와의 관계, 나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동물과 사람과의 관계, 서로가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하는 마음을 갖고 산다고 하면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따뜻한 세상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중학생이죠.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여러분들이 성인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이 나라를, 이 세상을 끌어나갈 그러한 나이가 되었을 때 여러분들의 지금과 같은 맑은 마음과 순수한 마음을 갖고 서로에 대한 마음을 존중하고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갖고 있을 때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세상이,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세상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따뜻하고 행복한, 훨씬 더 좋은 세상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꼭 그런 세상을 앞으로 만들어 갈 거라고 꼭 믿습니다. 네, 다음번에는 직접 여러분들을 만나 뵙고 이렇게 더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학기 말이기도 하고 이제 거의 이제 수능도 끝나기도 하고 이제 방학도 돌아옵니다. 여러분들 방학 생활할 때 항상 안전한 생활, 집에서나 학교에서나 바깥에서 나갔을 때도 항상 안전에 유의하는 안전한 생활, 건강한 생활, 또 아직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죠. 그러니까 늘 건강한 모습으로 행복하게 잘 살고 다음번엔 직접 만나 뵐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더 좋겠습니다. 이렇게 줌이지만 그래도 집중 잘 해주시고 이게 이야기에 귀담아 잘 들어주셔서 네,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표로 갑시다. 종류를 제가 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네, 종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료가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